6월 8일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555원을 넘었다가 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 선물한 매도 소식 이후 1,535원에 마감했습니다. 6월 9일에도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51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6월 11일 환율은 다시 1,528.9원에 마감을 했고 18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조금 내려왔지만 레벨 자체는 여전히 고환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지금 조치는 불을 끈 것이라기보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잠깐 늦춘 것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재 미국 변호사입니다. 환율이 1,560원을 넘었고 결국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율을 잡기 위해서 어떤 수단까지 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월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528.9원에 마감을 했고 지난달 15일부터 18거래일 연속 1,500원대 마감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장중 1,560원까지 갔던 환율이 일부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걸 두고 안정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1,560원대의 환율을 국민연금과 당국이 억지로 눌러놓은 상태지만 1,500원대 고환율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민연금의 선물한 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당장 팔아치웠다는 뜻은 아니고요. 선물한 매도라는 것은 국민연금이 장래에 보유하거나 받을 수 있는 달러 노출을 지금 환율로 미리 고정을 해서 이루어지는 한 회지에 가깝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선물한 매도에 나섰고 이는 환율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환해지 성격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한 매도나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 조치가 갖는 의미는 훨씬 더 큰데요. 국민연금이 미래에 받을 달러를 현재 환율로 미리 파는 선물한 매도에 나섰다는 소식은 실제 현물 달러를 당장 다 푼 것은 아니더라도 시장에는 국민연금이 달러 공급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강한 신호를 주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는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해지성 거래가 더해지며 1,560원대까지 치솟던 환율이 약 50원 하락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폭을 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의 자산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순수하게 기금의 환 위험을 줄이고 장기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환해지를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해외 투자 환해지 비율을 기본 15%로 확대하고 외환당국과 스왑 활용 등 협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명분은 환 손실 방지와 포트폴리오 변동성 완화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카드로 읽히는 순간 질문은 달라집니다. 국민의 미래의 노후 자산이 환율 방어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정당한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달러 가치를 지금 미리 잠가서 오늘 환율 숫자를 조금 낮추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유리한가? 환율이 올라가면 지금 미리 판 달러 노출은 나중에 환차의 기회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기금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개입했다가 아니라 국민연금 본연의 수익률 관리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방어인지 목적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무리한 수단의 효과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것인데요. 6월 8일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555원을 넘었다가 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 선물한 매도 소식 이후 1,535원에 마감했습니다. 6월 9일에도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51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6월 11일 환율은 다시 1,528.9원에 마감을 했고 18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조금 내려왔지만 레벨 자체는 여전히 고환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지금 조치는 불을 끈 것이라기보다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잠깐 늦춘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높은 고환율이 지속이 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원화가 약해지고 수입 물가가 오르고 원유, 원자재, 식품, 부품 가격이 올라가고 기업 마진이 눌리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과 생활 물가로 전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돈을 더 풀게 되면 시장은 그 정책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물가와 환율이 더 자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간에 깔린 시장의 해석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발표를 하게 되면 해외 투자자는 한국은 환율과 물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지켜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경제적 지표이면서 동시에 신뢰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환율을 밀어 올리는 이 구조 자체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잠깐 과거의 지표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997년 외환위기인데요. 당시 한국은 원달러 환율을 800원대에서 무리하게 방어하다가 외환 보유액을 급격히 소진했습니다. KDI 경제교육 자료는 1997년 11월에는 외환 보유액이 20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고 결국 1997년 12월 3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은행도 1997년 12월 18일 외환 보유액이 39.4억 달러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고 이후 원달러 환율은 1,900원대까지 치솟게 됩니다. 외환 위기 때의 핵심은 달러가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단기 외채는 돌아오고 외환 보유액은 바닥이 났고 정부가 방어할 실탄도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그때와 달리 달러가 완전히 시장에서 실제로 부족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외환 보유액은 4,269.9억 달러 수준입니다. 1997년 말 39.4억 달러와 비교하면 절대 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을 곧 제2의 IMF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서 분명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칭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존재를 합니다. 외환위기 때도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 신뢰였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지 기업과 금융기관이 달러를 갚을 수 있는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믿고 남아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 지금과 비슷하게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외환 보유액 자체는 훨씬 많지만 2026년 현재 시장이 정부가 1,500원대를 구조적으로 낮출 수가 있느냐, 정치나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을 투하할 만큼 이런 상황이 심각한 것이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제2의 IMF처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환율로 치솟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와 유사했던 사건이 바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있었는데요. 2009년 3월 2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570.3원까지 폭등을 했고 장중에는 1,59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원인은 국내 은행의 달러 유동성 부족 우려,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외국인 주식 매도분 역송금 수요로 설명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구조는 지금과 닮은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나가게 되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8년과 2026년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08년은 리만 사태 이후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이 마른 글로벌 신용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2026년처럼 지금 현재 한국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4월 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조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당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도파한 상황에서 고물가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서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고환율 문제에 대해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언급했고,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5달이 지난 현재 환율은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지지 않고 그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1,400원은 위기였는데 1,500원대가 18거래 연속으로 이어지는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고 불러야 될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들고 있지만 훨씬 더 큰 두려움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율은 대통령이나 신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즉,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달러 현금뿐만이 아니라 달러 표시 장기 자산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는 장기 유배당 보험, 인덱스 연계형 보험 또는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일정한 최저 기준을 두고, 즉 시장이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더라도 0%의 금리, 즉 손실을 매기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상승할 때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텝업을 하여서 이익을 반영하는 구조의 보험성 상품 등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해외 시장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등 일부 해외 시장에서 이런 상품들이 오래 운영되어 왔다는 점 때문에 그 신뢰에 기반을 하여 특히 요즘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정 홍콩 보험이나 특정 해외 보험 상품에 가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좀 더 이 고환율과 고변동성 시기에서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그리고 장기적으로 달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이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실제로 돈을 써야 하시는 분들, 자녀 학비나 주택자금, 은퇴 생활비가 달러로 발생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 예금만 들고 환율이 내려오면 그때 바꾸겠다라고 기다리는 전략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환율이 높으니 무조건 달러로 바꾸거나 무조건 해외 보험을 선택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높은 환율 때문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별, 시점별로 나눠지는 자산 이전 계획이 되는데요. 6개월 안에 써야 될 학비, 1년에서 3년 안에 필요한 미국 주택 자금, 장기 은퇴 자금, 미국 내 현금 흐름 구조를 각각 다르게 살펴보고 환율뿐만이 아니라 징역, 세금, 상속, 자금 출처, 해외 송금,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세법까지 모두 따져서 함께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1,800원을 넘어서 1,900원까지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렇게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까지 환율이 치솟았을 경우 나의 자산의 위험을 어떻게 좀 더 해지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율이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내 자금 구조와 통화 구조를 새로 설계를 해야 될까요? 이상 제1이민 송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